전설야담 중에서 지혜로운 판결 10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전설야담, 손변의 지혜로운 판결. 손변은 1212년 과거에 급제한 후 판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누명을 입어 유배됐다가 곧 경상도 안찰 부사로 관직을 회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관청에 남동생과 누이 사이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손변이 두 사람을 불러 각자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해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전 재산을 누나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딸과 아들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찌 누나 혼자 부모 유산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남동생이 매우 억울하다는 듯 호소하자 이에 누이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길 동생에게 검은 옷과 모자 하나, 집신 한 켤레, 종이 한 장만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진데 자식된 도리로서 감히 부모 뜻을 거를 수 있사옵니까? 누이는 유언장까지 제시하면서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에 따른 일임을 호소했습니다. 옷 한 벌, 집신 한 켤레, 종이 한 장이라. 손변은 둘의 호소를 모두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변은 이윽고 뭔가 짐작이 가는 듯 누이에게 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이 나여 남편이 있는 몸이었고 동생은 7살로 어렸습니다. 그러자 손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은 똑같으니라. 어찌 다 자라 결혼한 딸에게는 넉넉히 대하고 어린 아들에게만 인정 없이 하겠느냐. 너희 아버지 뜻은 아직 어린 아들이 믿고 따를 사람은 누나밖에 없으니 만약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다면 누나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 동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남동생이 성장한 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집신을 신고 이종이에 탄화서를 써서 관청에 가서 말하면 너희들의 일을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하여 4가지 물건을 남겨준 것이다. 부모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이니 이 같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여라. 손변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누이와 남동생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두 자식에 대한 속 깊은 배려도 대단하거니와 그걸 짚어낸 손변의 지혜로운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았습니다. 한편 손변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손변에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계보가 천한 탓에 유림의 중요한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 나를 버리고 세족에게 장가드세요. 손변의 아내는 왕실 핏줄이기는 하나 서족이었는데 이는 신분제 차별 관행이 무척 엄격한 시대에 명백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 무렵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서족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했고 능력이 부족해도 지체 높은 집안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손쉽게 고위직에 진출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여 출세하고자 이미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지체 높은 집안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손변은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으로 인해 한직에 머무르고 있자 아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정실 집안 딸과 재혼하라 권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벼슬길을 위하여 30년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것은 참아할 수 없는 일이요. 더구나 자식까지 잊지 않소. 허허허. 강직한 성품의 손변은 관리로서의 출세보다 아내와의 인간적 동행을 선택했으며 얼마 후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사용하던 본래 이름 습경을 버리고 손뼉칠 변이라 개명했습니다. 습경은
벼슬을 잇다라는 뜻이고 벼는 손뼉치다라는 뜻이니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필요하듯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손습경은 손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전설야담 명경대 활용에 범인을 밝힌 사또. 어느 따뜻한 봄날 금강산 구경을 가던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시골 선비, 살집이 두둑한 양반, 그리고 바랑을 진 스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다가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이들은 주막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고 마침 방 하나가 남았기에 한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양반이 자기 짐을 챙기더니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찜에 넣어둔 돈 뭉치가 없어졌어요. 선비와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양반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막집 주모를 찾아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혹시 밤중에 방으로 드나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모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밤을 새고 지켜봤지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시골 선비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은 돈과 거리가 머니 가난해 보이는 선비가 범인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요. 관청에 고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양반은 주모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청에 같이 갔습니다. 시골 선비는 자신을 의심하는 양반의 눈초리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행을 거부하면 범인으로 오해받을까봐 순순히 따랐습니다. 스님 역시 당당한 표정으로 같이 걸어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양반으로부터 돈 분실 사건을 들은 사또는 세 사람을 방에 앉게 한 후 편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스님이 피곤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이 주무실 때 양반의 보찜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색이던가요? 스님이 창가에 회색 보찜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걸 봤다고 말하자 사또는 선비를 쳐다봤습니다. 선비께서는 어느 쪽에서 주무셨소? 선비가 그 보찜 바로 옆에서 잤다고 말하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찜이 열려 있던가요? 묶여 있던가요? 선비는 피곤해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이런저런 몇 가지를 물어본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또가 이처럼 말하자 양반은 한층 밝아진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비와 스님은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세 사람을 데리고 내금강의 명경대가 보이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명경대는 앞뒤가 똑같은 모양의 큰 바위를 이루는 말이며 그 앞에는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사또는 선비와 스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 맑은 물이 사람의 죄를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분을 명경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초조한 기색을 띄었고 선비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한 후 햇살이 잘 비치는 곳에 스님을 세우고 햇살이 약한 곳에 선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을 세면 눈을 뜨세요. 잠시 후 사또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이 눈을 떴는데 맑은 물에는 스님의 그림자만 비쳤습니다. 스님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더니 죄를 자백하고 돈이 들어있는 자기 바랑을 양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비를 의심했던 양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사또는 자연스러운 대화형 신문을 통해 스님이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범인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선비에게 사과했고 도둑 누명을 벗은 선비는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했으며 이후 명경대에 서면 죄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도둑을 잡은 묘안. 양녕대군 종손 이지광이 청주 부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스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송사를 올렸습니다. 소승은 절에서 부처를 모시면서 종이를 만들어 목숨을 이어나가는 처지입니다. 오늘 장터에 종이를 팔러 나왔는데 잠깐 짐을 내려놓고 볼일을 보고 오니 종이 보따리가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 종이를 찾지 못하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사또에게 꼭 되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으나 이지광은 스님 본인이 부주의하여 분실해 놓고 무슨 신세 타령이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썩 물러가라. 스님이 사또의 무관심에 절망하며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러가자 이지광은 아전들에게 기분을 전환할 겸 잠시 나들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스님의 호소로 마음이 심란하니 잠시 밖으로 나가보자꾸나. 이지광은 심리 밖에 있는 정자로 관속들을 데리고 가던 중 길가에 우뚝 서 있는 장승을 보고 호령했습니다. 저놈은 어찌하여 이 고장의 원이 지나가는데도 인사 없이 뻣뻣이 서 있는고. 참으로 고약한 놈이로다. 관속들이 개의 여기면서 사람이 아니라 장승이라고 아뢰었지만 이지광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장승이라도 고을 주인에 대해 오만하니 오래를 지어 가더라. 내일 엄한 벌을 내리리라. 관속들은 어이없는 명령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원님의 엄명이라 장승을 오랏줄로 얽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지광은 밤에도 지키라고 지시했으나 관속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모두 자기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예상한 이지광은 야밤을 틈타 통인으로 하여금 그 장승을 감옥에서 꺼내 다른 곳에 감추게 했습니다. 통인은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광은 시치미를 뗀 채 관속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무엄한 놈을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겠노라. 관속 나절들은 감옥으로 가서 장승을 꺼내려 했으나 감쪽같이 없어졌음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이지광이 어서 장승을 대령하라고 재촉하자 나절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다가 장승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지광은 짐짓 크게 노한 듯한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는 내 명을 어긴 죄가 크도다. 그 벌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레까지 종이를 10권씩 사서 바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곤장 10대씩을 내리겠노라. 사또의 말에 겁먹은 관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종이를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종이가 금방 동나자 일부 관원들은 이웃 마을까지 가서 비싼 값에 종이를 샀습니다. 광가에는 나절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 바친 종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이지광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전해왔던 스님을 찾아서 대령시키라고 명했습니다. 나절들이 나가서 그 스님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사또를 보자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소승은 종이를 잃어버린 뒤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사옵니다. 이지광은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만든 종이를 알아볼 수 있는가? 스님이 당연히 알아볼 수 있다고 답하자 이지광은 마당 한쪽에 있는 종이 더미를 보여주며 거기서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하나씩 뒤져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만든 종이입니다. 이지광은 그 종이를 바친 나절에게 출처를 알아오게끔 지시했고 그 결과
장터에서 스님의 종이를 훔친 도둑이 종이가 비싸게 팔리는 걸 보고 작물을 내다 팔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지광은 작물 이외의 나머지 종이는 사온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원님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누가 왜 황소 혀를 잘랐을까? 고려 마력 이보림이 지금의 경상도 성주인 경산 부수령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관하로 찾아와 서로 무척 억울하다면서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기르는 황소의 혀를 잘랐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소를 훔친 것도 죽인 것도 아니고 황소 혀를 자르다니. 참으로 기괴한 사건이었고 표정을 보아서는 누구 말이 옳은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목한 사람을 섣불리 범인으로 단정하여 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째서 황소 혀를 잘랐을까? 이보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두 사람에게 내일 판결하겠노라고 말하고는 수하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마을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때까지 그 황소에게 음식은 물론 물도 일절 주지 말라. 다음 날 오후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이보림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황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되 소가 마시려 하거든 그릇을 얼른 떼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다시 말하건대 소에게 물을 줄 것처럼 하되 물을 마시게 하지는 말고 옆 사람에게 물그릇을 넘기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장난스러운 일처럼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물그릇을 황소의 입에 가져갔다가 소가 먹을 만하면 재빨리 떼어내어 옆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랑. 그러게 말이야. 소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였습니다. 음매에 황소가 우는 듯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전날 황소 주인이 지목했던 사람이 물그릇을 내밀자 황소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비명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황소는 달아나려고 몸부림까지 쳤습니다. 그걸 본 이보림이 크게 호령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이보림이 엉뚱해 보이는 일을 지시한 이유가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하루를 굶어 배고프고 갈증을 느낀 황소가 물을 거부함은 물론 사람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보림이 본격적으로 신문하자 피의자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황소가 제 벼를 뜯어 먹었기에 그 혀를 잘랐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보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라도 자기에게 끼친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일반적 감정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입니다. 이보림의 명판결은 사람들을 탄복시켰으며 이보림은 이 밖에도 여러 어려운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전설야담, 총각의 사랑과 훈장의 흑심. 옛날 어느 고을에 서로 짝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있었습니다. 각자 짐작은 했으나 내성적인 두 사람은 애만 태울 뿐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용기 내어 총각에게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적이라는 글씨 한 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총각은 책, 문서, 장부라는 여러 가지 뜻의 서적 적자를 읽을 줄 알았으나 도대체 그 말이 처녀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인지, 책 선물을 원하는 것인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자는 것인지 전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 너무 답답하다. 그녀는 내게 뭘 말한 걸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총각은 시급히 의미를 파악하고자 고심 끝에 마을 훈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훈장은 알았다면서 총각에게 조만간 그 뜻을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뜻밖에도 처녀가 대나무 숲에서 비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당황한 총각은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이윽고 뭔가 짚히는 게 있어 훈장을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계시지요. 총각의 다그침에 훈장은 무슨 말이냐며 퍼들뛰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 나 아무것도 모른다네. 훈장은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그 쪽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훈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원님은 잠시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곁에 있는 아전에게 처녀가 비살된 날이 며칠인지 물었습니다. 아전으로부터 스무여들의 날이라는 말을 들은 원님은 포졸에게 즉각 훈장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훈장은 처음에는 보맹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원님이 한자를 해석하자 죄를 고백했습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적어준 적자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스무여들은 날 저녁 대나무 숲에서 만나요. 적자를 풀었으면 대나무죽 풀이 10, 8, 8 저녁석이 되는 바 그날 밤 훈장이 총각 대신 약속 장소로 가서 처녀를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입니다. 원님은 살인을 저지른 훈장을 즉각 옥에 가뒀고 상심한 총각을 위로했습니다. 총각은 뒤늦게 처녀의 시신을 거둬 장례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학문 배운 양반의 횡포를 비판한 설화이자 환자파자 혹은 한자의 모양을 이용한 수수께끼 풀이가 유행했던 시절의 한 단면입니다. 전설 아담, 갑자기 사라진 사또의 딸. 옛날에 경상도 밀양수령이 중년의 아내를 잃은 뒤 어린 딸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두루 살펴봤으나 찾지 못했고 밀양수령은 아내에 이어 애지중지한 딸까지 잃자 크게 상심한 나머지 실성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 어찌된 일인지 밀양수령을 새로 제수받은 자들은 근무지에 도착하는 그날 밤에 모두 죽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금방 퍼져서 밀양수령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나라에서는 급기야 지원자를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한번 나서 보겠소. 그때 시골에 치과하고 있던 나이 60세에 이른 한 무관이 아내와 상의한 뒤 자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벼슬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에서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가상히 여겨 당일로 벼슬을 내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무관은 단신으로 부임하려 했으나 아내가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무관의 아내는 지혜와 담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내야에 있게 하고 자신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뒤 관사에 남편 대신 앉아 동정을 살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채 방문을 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발가벗은 몸으로 섬광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을 닫힌 처녀 귀신이었는데 그 손에는 광가에서 볼 수 있는 영트림 그림이 있고 방울을 탄 붉은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부인이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왔구나.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 테니 모름지기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그러자 처녀는 공손히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궁교, 아전, 관노들이 죽었을 시체를 치우려 멍석 들고 나타났다가 멀쩡한 신임 수령을 보고는 모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신임 수령은 어제 숙직하지 않았던 자들의 죄를 다스려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후 수령은 아내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낱낱이 말한 뒤 수령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염탐하여 만약 이름이 주기인 자가 있거든 여러 말 마시고 엄한 형벌로 신문하여 공수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공수는 죄 지은 당사자의 자백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본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수령은 곧장 그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워 형틀 위에 올려놓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문했습니다. 아무개 수령의 아기시 거처를 너는 필시 알 것이니 숨김없이 말하라. 간밤에 죽음을 면한 수령이 이처럼 당당히 호통치자 사람들은 수령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살아있음도 용한데 자신있게 범인을 지목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주기 역시 마찬가지여서 겁에 질려 흑빛이 된 얼굴로 곡절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사연인즉 처녀에게 흑심을 품었던 주기는 유모를 먼저 유혹한 후 유모로 하여금 처녀와 함께 중루로 나오게 했습니다. 주기는 처녀를 겁탈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여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수령은 두 사람에 대한 살인죄를 물어 주기를 그날 때려 죽였습니다. 또한 수령은 처녀 시체를 파내어 의복과 관을 갖춰 다시 장사 지낸 뒤 중루를 부수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습니다. 유모와 처녀가 대나무 숲에서 봉변을 당했고 그 안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양 수령의 아내는 어떻게 범인을 안았을까요? 그 단서는 처녀 귀신의 손에 들린 붉은 깃발에 있습니다. 처녀 귀신은 범인의 한자 이름 주기를 이동모 주기로 바꾼 후 다시 그 의미를 풀어 붉은 깃발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또의 아내는 그걸 풀어냈고요.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범인을 종잡을 수 없는 기괴한 살인사건. 옛날 어느 고을의 사또 아들이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훈장이 종이에 한 줄을 그은 후 학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줄을 건드리지 않고 더 길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학동들이 모두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사또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알았다는 듯 홀로 나섰습니다. 그건 간단하지요. 사또 아들은 붓을 들어 그 줄 한쪽에 쭉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이 원래 그었던 줄보다 길어졌습니다. 다른 학동들은 원래의 줄 자체를 어떻게 늘리느냐를 고민했지만 사또 아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여 해결책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훈장이 크게 칭찬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마을에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쏭달쏭한 살인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접한 사또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방 안의 상황을 살펴보고 연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묘한 일이로구나. 누가 누구를 죽였단 말인가? 방 안에는 남자 3명이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슴에 칼을 맞은 상태로 많은 피를 흘렸고 두 사람은
칼에 찔린 흔적도 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운데에는 술통이 하나 놓여 있었으며 먹다 남은 안주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돈이 시체 주변에 있었습니다. 시신을 검시한 결과 한 명은 칼에 의한 자상과 과다출혈로 죽었고 2명은 독극물에 의해 죽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일까? 누군가가 이들을 죽인 것일까? 어찌하여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까? 사또는 이리저리 생각해봤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셋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돈의 출처는 밝혀졌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서 며칠 전 도둑 맞은 돈의 액수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부 혹은 모두는 도둑이 분명했습니다. 셈 모두 도둑일까? 아니면 한 명이 도둑 2명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살해당한 걸까? 그렇다면 도둑은 누가 죽였고 돈은 왜 그대로 있을까? 사또는 그걸 알아내고 싶었지만 정황이 너무 복잡해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똑똑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며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범인인 것 같으냐? 그리고 돈이 왜 그대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또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모두 도둑놈 같사옵니다. 뭐라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놈들은 남의 돈을 훔치는데 성공한 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방법이 다르지? 모두 칼에 찔린 게 아니잖느냐? 사또 아들은 다음과 같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놈들은 도둑질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술을 마시려 했고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술을 사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 그놈은 술통에다 독극물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2놈을 죽이고 그 돈을 혼자서 차지하기 위함이었지요. 사또가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고 반응하자 아들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방엔 있던 2놈은 술 사러 간 도둑을 죽이고 둘이 돈을 나눠 가지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술 사러 간 도둑이 돌아오자 2 도둑이 술 가져온 도둑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 도둑놈은 한 명을 죽이고 기분 좋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날 속셈이었겠지요. 하지만 독이 든 술을 마셨으니 2놈도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하여 도둑 3놈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또는 아들의 탁월한 분석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이 아비도 생각하지 못한 걸 파악하다니. 사또는 아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살인사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로써 기괴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사또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과거 급제 후 훗날 정승에까지 올랐다고 전합니다. 만물유래는 전설야담, 호기심 역사, 단어원, 문화유래를 다룬 교양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처녀와 간통한 증거를 찾아라. 마누라 오원. 옛날 한양에 살던 양반이 나이가 들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아전의 자식들을 상대로 훈장 노릇을 하며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나마 4, 5년 후 생원은 늙어 노안으로 죽고 아내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18살 된 딸만 남게 됐습니다. 기대그 따님과 저희 아들이 100년 가약 인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생원 딸이 현명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 사는 양반이 사람을 보내 혼사의 예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근처에 그 고을 이방의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재빨리 선수를 쳤습니다. 관아에서 통인 일을 하는 이방 아들은
생원에게 배운 학동이었기에 생원 딸의 미모를 알고 있어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통인은 지방 관아에 딸려 수령의 잔심 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생원 학동 출신의 통인은 갑자기 생원 집에 가서 계집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 아기씨는 내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나와 간통한 일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무 곳에 혼사를 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내게 몸을 허락하고서 어찌 다른 곳에 시집을 간단 말이냐. 이 말을 반드시 말루하님께 아뢰도록 해라. 여기서 말루하의 말루는 우리말 마루를 음찬 한자어이고 말루하는 마루 아래, 즉 아래 사람이 마루 위에 있는 왕족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쓰던 이 용어는 훗날 민간에 퍼지면서 남의 집 여주인을 높여 이르는 호칭으로 사용됐고 마누라의 어원이 됐습니다. 통인이 말한 말루하는 죽은 생원 딸의 어머니이자 생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집종은 즉시 생원 딸의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으며 얼굴이 흑빛이 되어 딸에게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냐? 그 말이 사실이더냐? 딸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내가 못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연약한 여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런 당돌하고 엉큼한 흉계를 낸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저놈과 내가 서로 따지는 것보다 관아의 소장을 내어 원한을 푸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생원 딸은 곧바로 가마를 타고 관아에 들어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억울하다고 적힌 소장을 읽어본 수령은 심정적으로는 처녀의 호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고 양쪽 입장이 상반된 일이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놀랍고 괴이한 일이로다. 이를 어찌 밝혀낸담. 더구나 처녀가 못된 놈이라고 지목한 상대는 자기 휘하에 있는 통인이었기에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통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저 처녀와 여러 차례 간통했다고 하니 몸집과 모양을 상세히 알렸다. 하나하나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만약 어긋남이 있으면 죽을 것이니라. 통인은 망설이지 않고 사또에게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처녀에게 가마 앞에 나와 서 있게 한 후 통인이 말한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또가 확인해 보니 통인의 말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통인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처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두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또는 예상 밖의 답변에 깜짝 놀라서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남녀가 내외하던 시절이므로 여인의 신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자세히 봤음을 의미하니까요. 사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소녀, 조용히 어려울 말씀이 있사오니 잠시 주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또가 주변을 물리치자 처녀는 대청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강풀 크기의 검은 사마귀 하나가 있으며 거기에는 검은 털이 수십 개가 나 있사옵니다. 처녀는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통인이 이미 소녀와 간통했다고 운운하니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사또께서는 이제 그것으로 화문하시옵소서. 듣고 보니 아주 감명한 증거였기에 사또는 즉시 통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저 처녀와 간통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곳에 흉터는 없더냐? 수령이 이리 물었을 때 통인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수령이 좌우를 물리쳤을 때 통인의 눈짓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대화를 엿들었다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하여 통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또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싶지만 제 주장을 증명하려면 어쩔 수 없지요. 처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크기는 반풀만 하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털이 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매섭게 바라보던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또다시 몹시 놀랐습니다. 이로써 통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처녀의 호소는 거짓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녀는 사또를 향해 옷을 벗고 저고리 한쪽을 들어올리더니 왼쪽 가슴 아래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말했습니다. 소녀에게는 본래 검은 사마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사마귀를 있다고 말한 것은 저 간악한 놈이 다른 사람을 시켜 저와 사또가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놈이 소녀의 모습을 상세히 말한 것도 다른 사람을 시켜 먼저 탐문하여 교활하게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반전에 사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사또는 이내 통인을 잡아들이고 위험을 갖추어 물었습니다. 통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결국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법률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통인을 곤장으로 다스려 때려 죽였습니다. 통인의 강교한 계략은 처녀의 지혜에 대해 받아치기 당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또는 이를 해결한 후 처녀에게 대필로 정해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녀는 이번 일로 이미 정한 혼처도 물리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둘째 아들과 혼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보, 1794년 1월의 일입니다. 나절 서필웅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인기척에 방문을 연 아내는 흑투성이 옷을 입은 채 힘없이 걷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부축해서 방 안에 눕게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필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뜨문뜨문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환복을 거두러 갔다가 김대순이란 놈에게 이 지경으로 당했다오. 쌀 대신에 송아지를 끌고 왔더니 나를 쫓아와서 무릎으로 짓지어서 이렇게 만들었다오. 복수해야 하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꼭 원수를 갚아줘. 말을 마친 서필웅은 이내 피를 한참 토하고 쏟아내더니 의식을 잃었으며 숨만 쉬다가 12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직후 아내는 관청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북부의 불용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서필웅 시신을 검험하고 주변인을 조사했습니다. 선해청 관리자로부터 사건이 일어난 아침 서필웅에게 경기도 양주 이정리에 사는 김말손의 황곡이 많이 밀렸으니 대충이라도 해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충은 친족에게서 대신 받아내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서필웅이 대충으로 송아지를 끌고 오다가 변을 당한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서필웅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졸이 송아지 끌고 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 고삐를 잡고 실랑이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집안 머슴 한복년이 그걸 보고 와서 서필웅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으며 넘어진 그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북부 불영이 그걸 본 증인이 있냐고 묻자 김대수는 동네 사람이 4명이나 지켜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결과 그들의 답변도 김대순의 주장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하여 김대순이 언급한 한복년을 불러 신문했더니 그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땔감을 하고 내려온 길에 김대순 그분과 나졸이 실랑이 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김대순 그분이 나졸의 발을 걸어 쓰러뜨린 후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고 무릎으로 짓밟았습니다. 이어 다른 2명이 달려들어 나졸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끌고 가다가 소인을 발견하자 나졸은 도둑놈이니 혼내주라고 말했습니다. 한복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나졸이 일어나서 소인이 있는 길로 걸어오기에 등을 확 밀었더니 맥없이 밭두렁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소인은 그 꼴을 보고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 소인은 모릅니다. 구령은 2 사람 중 증인이 많은 김대순의 말을 믿었습니다. 북부 불영이 한성부에 올린 초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은 검붉은색을 띠고 단단하며 둘레가 새치 7푼이며 콧구멍은 피로 막혀 있습니다. 이외에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미로 심한 구타에 의한 내장 파손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주범은 한복년이고 목격한 증인은 김대순입니다. 한성부에서 복검을 실시한 결과도 초검과 같았습니다. 한성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형조는 모슴 한복년이 정범임에 틀림없으나 자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조 임금은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재조사를 명했는데 얼마 후 다시 보고된 재조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사건 종결 판부를 내리지 않고 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5년 흐른 1799년 5월 정조는 곡산부사 정량용을 형조 참의로 임명해 전국 형사사건 심리를 맡기면서 한복년 사건도 의문점이 많으니 재심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어명에 따라 정량용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정량용은 형조의 1차 검안 보고서와 2차 검안 보고서를 가져다가 살펴봤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 훗날 흠음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형조의 서리를 시켜 검안 보고서를 가져오게 하여 절반도 채 읽지 않아서 그 사건이 몹시 원통함을 알고서 마침내 이치를 따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정량용은 형사사건을 판결할 경우 유족 진술, 시체 검언서 증거, 공변된 증언 이렇게 3가지 근거가 서로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복년 사건이 그렇지 않음에 주목했습니다. 정량용은 시체 검언서의 상처와 유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데도 오로지 범인의 꾸며낸 말을 믿고 주범을 바꾼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량용은 범인과 증인을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한복년은 공받을 때 일시적으로 허위자 백했을 뿐 자신은 단지 손바닥으로 나졸의 등을 떠밀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정량용은 김대순에게 한복년이 사건 당시 시계를 메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이 사건이 거짓 진술에 의한 오판임을 직감했습니다. 정량용은 한복년이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시계를 맨 채 무릎으로 나졸의 가슴을 짓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릴 수 없음을 생각했고 다른 증인 신문을 통해 김대순에게 쌀을 받고 허위 증언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김대순이 고발당한 장본인임에도 목격자로 기록된 일은 명백히 잘못된 처리임을 밝혀냈습니다. 정량용은 범인이 금전으로 증인을 매수했고 포박이 김대순의 친척과 그 영향력을 의식한 머슴들의 묵인 방조 속에 범인이 뒤바뀌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실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량용의 엄중한 추궁에 김대순은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량용은 즉각 이런 내용의 심리 의견을
정조에게 올렸습니다. 아침에 보고서를 받은 정조는 종호가 되기도 전에 한복년을 무죄 방면하며 옷과 갓을 하사했고 원래의 문서는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주범 김대수는 애초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감안해 사형 대신 장일 100개에 3천리 유배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복년 사건의 진실이 세상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복년은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9.4.1생으로 사형 직전에 목숨을 건졌고 김대수는 볼기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은 뒤 멀고 먼 변경 지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한 정조의 정치가 돋보인 사건입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소금장수 살인 사건 18세기 말여 경상도 경주에 사는 소금장수 김매동이 길에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을 사또가 파악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매동이 소금 실은 말을 끌고 길을 가다가 진영의 군졸 김한매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길 비키는 문제로 다투었고 잠시 후 김매동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길가 근처 논에서 김을 매던 백성 오일영이 그 광경을 봤지만 거리가 멀어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김한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김회동과 주먹다짐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자기가 끌고 가던 말이 놀라서 날뛰던 와중에 발굽에 채여 죽었습니다. 김한매의 자백에 따라 사또는 소금장수 김매동이 말발굽에 채여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검과 상검을 거쳐 그대로 형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조 참의로 있던 정량용은 검시장식을 읽고는 이 사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검시장식은 시신을 살펴본 의원 보고서를 이르는 말입니다. 정량용은 김매동의 목덜미와 뺨, 턱 등 팔꿈치 등 곳곳에 몽이 들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왼쪽 관자놀이와 오른쪽 귓부리에 난 상처 때문에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것으로 보임. 시신의 입안과 코에는 피가 맺혀 있지 않음이라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짐 실은 말이 어찌 발굽으로 사람의 관자놀이와 귓부리까지 찰 수 있을까? 정량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자놀이는 귀와 눈 사이에 태양열이 있는 곳, 귓부리는 귓바퀴가 뺨에 맞붙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 바 두 곳이 한꺼번에 맞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사건 지침서인 신주무원록에 따르면 발굽의 차일 경우 몸 안이 상하여 입과 코에 피가 맺혀야 하는데 김매동 시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에 정량용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량용은 상처 크기도 세심히 살핀 후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김한매가 소금 실은 말을 끌고 가던 김매동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했으나 김매동이 제대로 비켜주지 않자 지니고 있던 육모방망이로 두들겨 팼을 것이다. 김매동의 온몸에 난 멍과 상처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결국 김매동은 심각한 매질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입과 코에 피가 맺히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군졸 김한매가 시비 끝에 소금장수 김매동을 육모방망이 또는 쇠전매로 마구 때려서 매질로 죽인 것입니다. 사건을 처음 맡은 지방관리는 같은 공무원인 군졸 편에 서서 무송이하게 조사했고 이후 상급관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바람에 폭행살인이 묻혀버릴 뻔했던 것입니다.